6천만 원을 들고 남자와 도망친 여자. 그 여자가 8년이 지난 지금 새벽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엔 동상 자국이 가득했고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두 아이와 나눠 먹고 있었죠. 75세 한우농장 대표 최만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8년간 믿어온 진실이 거대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장면, 궁금하시죠? 도대체 8년 전의 진실이 무엇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듣기 전에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지하철 아닌지, 집에서 쉬면서인지, 아니면 밤에 잠들기 전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오늘과 같은 반전이 있는 미스터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강원도 횡성. 새벽 5시. 읍내 장터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배추가 내려지고 좌판 위엔 생선이 쌓였죠. 국밥 끓이는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져 나왔습니다. 그 장터를 75세의 최만식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소를 키워온 손은 투박했고 허리는 구부정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만식은 요즘 새벽잠이 없었습니다. 8년 전 장남 준혁이 트랙터 사고로 죽은 뒤부터 그랬죠. 눈만 감으면 아들 얼굴이 떠올랐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동이 텄습니다. 농장은 둘째 준태가 물려받았습니다. 만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죠. 읍내 국밥집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 국물 튄 앞치마, 김이 피어오르는 싱크대 앞에서 쉴 새 없이 그릇을 닦고 있었죠. 만식의 발이 멈췄습니다.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그 윤곽, 고개 숙인 각도까지 기억 속 누군가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박서영. 8년 전 장남의 아내였던 여자. 장례식 다음 날 돈을 들고 도망친 여자였습니다. 8년 전 그날이 스쳤습니다. 준혁의 장례식 다음 날 새벽,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농장 금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 6천만 원, 돌아가신 아내의 금가락지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서영도 함께 사라졌죠. 둘째 준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형수가 새벽에 낯선 남자 차 타고 떠났어요. 짐도 잔뜩 싣고요. 준태의 아내도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만식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죠. 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느리까지 배신했다는 분노가 더해졌습니다. 서영의 이름을 집안에서 지웠습니다. 사진도, 흔적도 전부 치웠죠. 손주들까지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광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영의 옷은 빛이 바랬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죠. 8년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찬물에 시달린 듯 갈라진 피부, 동상처럼 얼룩진 손가락. 만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6천만 원을 가진 여자가 왜 8년째 이 작은 읍내에 있는 걸까? 남자와 떠났다면서 왜 새벽부터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걸까? 국밥집 주인이 만식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최 사장님.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만식은 애써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 여기 온 지 오래됐소. 서영이요. 8년 됐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와서 새벽엔 여기서 일하고 낮엔 공장 가고 밤엔 편의점 서요. 하루 3군데 그래도 애들 병원비 때문에 늘 쪼들린다더라고요. 만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비, 큰 애가 천식이 심하대요. 작은 애는 성장이 늦어서 주사를 맞아야 하고 보험도 안 되는 거라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깨진다더군요. 만식은 더 듣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장터를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만식은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서영의 야윈 얼굴만 맴돌았죠. 돈이 있었으면 왜 저렇게 사나? 남자와 같다면서 왜 혼자 애들을 키우고 있지? 8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집에 도착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내가 뭘 놓친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준혁의 유품. 장례 후 정리해서 서랍에 넣어둔 상자였죠. 만식은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8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계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농협조합장 상 받을 때 선물한 것이었죠. 사고 후 유품으로 돌아온 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 아래 구겨진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준혁의 필체였죠. 만식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장부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으니 조금만.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만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동생이 장부를 조작한다고? 준태가? 메모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책상 위 액자 속에서 준혁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만식은 메모지를 가슴에 눌렀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대체 뭘 놓친 거니?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빛이 번졌죠. 하지만 만식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8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도둑으로 모은 그 확신, 손주들을 버린 그 결정, 전부 틀린 것이었다면 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죠. 혼란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봐야겠다. 8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날 아침 만식은 40년 지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정혜수, 은퇴한 농협 조합장이었죠. 젊은 시절 함께 품앗이하며 농사짓던 사이였습니다. 혜수는 농협에서 30년을 일하다 3년 전 퇴직했죠. 지금은 읍내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혜수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혜수가 마루에서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혜수야, 부탁할 게 있어서 왔다. 만식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이 먼저 나왔죠. 8년 전 준혁이 사고 말이야. 다시 알아봐 줄 수 있겠나? 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8년이나 지났는데. 어제 장터에서 서영이를 봤어, 며느리 말이야. 만식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던 서영, 손등에 가득한 동상 자국, 해진 옷소매, 8년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죠. 국밥집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하루에 3군데서 일한대. 새벽엔 식당, 낮엔 공장, 밤엔 편의점. 그러고도 애들 병원비 때문에 쪼들린다더라고. 혜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6천만 원 들고 간 여자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돈이 있으면 왜 저렇게 살아? 만식은 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준혁의 유품 상자에서 찾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거 봐. 준혁이가 남긴 메모야. 혜수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죠. 동생이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문장이 거기서 끊겨 있어. 혜수가 턱을 쓸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얼굴에 근심이 깊게 패였죠. 알았어. 내 후배 중에 아직 농협에 있는 놈이 있거든. 통장 기록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사흘 뒤 혜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식은 혜수의 집으로 달려갔죠. 마루에 앉은 혜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식아, 앉아 할 말이 많아. 혜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영이 통장 내역이야 8년치 전부 뽑아봤어. 만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결론부터 말할게. 8년 동안 큰 돈이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입금 내역은 초라했습니다. 50만 원, 80만 원, 40만 원. 세 군데서 일해도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출금 내역은 더 빼곡했죠. 병원비, 약값, 월세, 공과금, 잔액 좀 봐. 늘 10만 원을 못 넘겨. 어떤 달은 3만 원으로 버틴 흔적도 있어. 만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이는 것 같았죠. 6천만 원을 가져간 여자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 아이들이 아픈데 돈이 있었으면 왜 안 썼겠어. 혜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고 직후 준태 통장 내역이야.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봐. 사고 나고 닷새 뒤에 준태 계좌로 5천만 원이 들어왔어. 출처가 농장 법인 계좌야. 금고에서 사라진 6천만 원 중 5천만 원이 준태한테 간 거지. 나머지 1천만 원은 준태 마누라 계좌로 들어갔고. 만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럼 돈을 가져간 건 서영이가 아니라 준태야. 서영이한테 누명을 씌운 거지. 만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8년 동안 며느리를 도둑으로 믿었습니다. 손주들까지 버렸죠. 그런데 진짜 도둑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 믿었던 아들. 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식아, 그것만이 아니야. 또 뭐가 있어? 준혁이 사고 말이야. 나도 당시에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트랙터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했잖아. 내리막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근데 그 트랙터 사고 2달 전에 정비받았어. 브레이크 호스도 그때 새로 갈았고. 그럼 왜 고장이 난 거야? 혜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걸 알아보려고 당시 정비소 사장을 만나봤어. 김 사장이라고. 아직 읍내에서 정비소 해. 뭐해? 김 사장이 그러더라고. 사고 난 트랙터 견인해 갔을 때 브레이크 호스를 봤는데 이상했대. 만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 호스가 터진 게 아니라 베어져 있었대. 노후로 갈라진 게 아니라 칼로 그은 것처럼 일직선이었다더라고. 당시엔 사고 충격으로 그런 줄 알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다고 했어. 만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칼로 그은 것처럼. 그래, 일부러 베어놓은 것 같았대. 만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수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에 칼집을 내면 처음엔 멀쩡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유압이 조금씩 새어나가죠.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밟으면 유압이 점점 빠집니다. 그러다 가장 가파른 내리막에서 페달이 바닥까지 꺼지는 겁니다. 준혁은 매일 새벽 목초지로 트랙터를 몰고 갔습니다.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길이었죠. 그 길에서 가장 가파른 곳이 어디인지 준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혜수가 말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 마을 이장이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봤대. 준태가 농기계 창고에 혼자 들어가는 걸.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어두워서 뭔지는 못 봤다더라고. 만식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태가 전날 밤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브레이크 호스에 칼집을 냈죠. 다음 날 새벽 준혁이 트랙터를 몰고 나갔습니다. 산비탈을 오르내리다 브레이크가 풀렸죠.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죠. 만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고에 가봐야겠어. 그 트랙터가 아직 있는지. 혜수가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농장으로 향했죠. 농기계 창고는 농장 뒤편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창고였죠.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낡은 트랙터 한 대가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방치된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준혁이 타던 트랙터였습니다.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트랙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를 찾았죠. 녹이 슬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형체는 남아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호스의 한쪽 면이 눈에 들어왔죠. 만식의 숨이 멎었습니다. 일직선으로 베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노후로 갈라진 게 아니었죠. 칼날이 지나간 것처럼 깔끔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그 흔적은 선명했습니다. 만식은 트랙터 밑에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혜수가 만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만식아,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어. 만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준태가 형을 죽였습니다. 친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형수에게 누명을 씌웠죠. 8년 동안 아버지 앞에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농장을 물려받았죠. 형 자리를 꿰찼습니다. 만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내가 그 말을 믿었어. 서영이가 도망쳤다는 말을. 손주들까지 버렸어. 8년 동안. 혜수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 친구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한참 뒤 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슬픔 대신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혜수야, 응, 이 증거들로 준태를 잡을 수 있겠나? 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 브레이크 호스만으론 8년 전 일을 입증하기 어려워. 준태가 직접 손댔다는 증거가 더 필요해. 만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왔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지만 만식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당시 CCTV가 있었는지, 목격자가 더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무엇보다 서영을 만나야 했습니다. 8년 전 그날 밤, 준태가 서영에게 뭐라고 했는지 들어야 했습니다. 만식은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죽은 그 산이었죠. 준혁아, 아버지가 이제야 알았다.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반드시 밝혀낼 거야.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죠. 마치 준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은 마을 어귀에 있는 박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노인은 8년 전 농장에서 일하던 일꾼이었죠. 준혁이 죽고 나서 그만뒀지만 아직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죠. 허리가 굽고 귀가 어두웠지만 예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마당에 들어서자 박노인이 평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최 사장님.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박 어른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만식은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죠. 8년 전 일이에요. 준혁이가 사고 나기 전날 밤 말입니다. 박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눈치였죠. 만식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뭔가 이상한 걸 보지 않았느냐고요. 박노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사실 그날 밤에 이상한 걸 봤어요. 만식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10시쯤 소먹이를 주러 나왔다가 농기계 창고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있었죠. 가까이 가봤더니 준태였다고 했습니다. 준태 사장님이 트랙터 밑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박노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름 샌다. 신경 꺼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손에 뭔가 들고 계셨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칼 같은 거였어요. 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박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마 했죠. 동생이 형을 해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사고가 났을 때도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박노인의 눈에 후회가 서렸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만식은 박노인의 집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증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준태가 사고 전날 밤 트랙터 밑에서 뭔가를 했다는 증언. 손에 칼 같은 걸 들고 있었다는 말. 브레이크 호스의 칼자국과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준태를 법정에 세우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영을 만나야 했습니다. 8년 전 그날 밤 서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야 했죠.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왜 8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지. 다음 날 저녁, 만식은 읍내 국밥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영이 나왔죠. 앞치마를 벗고 낡은 외투를 걸친 채였습니다. 피곤에 절은 얼굴이었죠. 편의점으로 가려고 골목을 돌아서는데 만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영이 만식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몸이 굳었죠.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보고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게요. 8년 동안 도둑으로 몰렸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서영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야기 좀 하자. 서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치려는 듯했죠. 전 할 말이 없어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잠깐만, 내가 다 알아봤다. 만식의 말에 서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네, 통장 내역을 봤어. 8년 동안 큰 돈이 들어온 적이 없더구나. 서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만식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죠.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준태 통장도 봤어. 사고 직후에 5천만 원이 들어왔더라. 금고에서 사라진 돈이야. 서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트랙터도 확인했어. 브레이크 호스에 칼 자국이 있더구나.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아왔던 게 터진 것처럼 어깨가 들썩였죠. 만식은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75년 인생,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내 말도 안 듣고, 그냥 믿어버렸어. 서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골목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죠. 8년간 삼켜왔던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다렸죠. 한참 뒤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 끝나고 집에 있었어요.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준혁 씨가 갑자기 죽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재우고 방에 있는데 준태가 찾아왔어요.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태가? 서영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11시쯤 준태가 방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준태는 서영에게 다짜고짜 물었다고 합니다. 준혁이 뭔가 조사하고 있었냐고. 서영은 무슨 말인지 몰랐죠. 준혁은 평소에 회사 일을 집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준태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형수님, 쓸데없이 캐묻고 다니면 안 돼요. 서영은 그 말투가 소름 끼쳤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픈 척하던 사람과 완전히 달랐다고요. 이 집을 떠나세요. 오늘 밤 당장. 아이들 데리고 멀리 가요. 서영은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준태가 한 발짝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결국 살아있는 아들 편을 들 거예요. 며느리보다 친자식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준태가 서영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안 떠나면 아이들도 형처럼 될 수 있어요. 만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죠. 서영은 그날 밤 아이들을 깨워 짐도 제대로 못 싸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죠. 금고 비밀번호도 몰랐고 열 생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왔다고 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터미널 의자에서 밤을 새웠죠.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떨며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남의 집 식모살이, 공장 일, 식당 설거지, 닥치는 대로 했죠. 아이들 먹이고 재우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8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 3군데서 일하며 아이들 병원비 대느라 허덕이며요. 서영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버님께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태가 무서웠어요.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말을 믿어주실 거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만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죠. 8년 전에 만식이라면 서영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살아있는 아들 말을 믿었겠죠. 서영아,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8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속인 건 준태예요. 아니다.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내 말을 들었어야지. 만식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죠. 8년간의 고생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야. 준태가 한 짓을 전부 밝혀낼 거야. 준혁이한테도, 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빚진 게 있어. 만식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나? 그날 밤 있었던 일, 준태가 한 말 전부 기록해야 해. 증거가 필요하거든. 서영은 한참을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믿어도 되는 건지 망설이는 눈빛이었죠. 8년간 배신당했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던 걸까요?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식은 서영에게 당분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준태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서영과 헤어진 뒤 만식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8년 전 그날 밤 준태는 형수를 위협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형수가 도망쳤다고 거짓말했죠. 금고를 털고 그 죄를 형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형을 죽이고 형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조카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러고는 8년 동안 효자 노릇을 하며 농장을 차지했죠. 만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태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가 한 짓 반드시 밝혀낼 거야. 며칠 뒤 혜수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만식은 혜수의 집으로 달려갔죠. 혜수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만식아, 찾았어. 결정적인 거. 혜수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흑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게 뭐야? 농협 창고 CCTV야 8년 전 거 백업 파일이 남아있더라고.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농협 창고는 농장 입구에서 200m쯤 떨어진 곳이었죠. 거기 CCTV가 농기계 창고 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영상을 빨리 감았습니다. 날짜가 화면 아래에 찍혀 있었죠. 사고 전날이었습니다. 밤 9시 47분. 화면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만식의 숨이 멎었습니다. 준태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농기계 창고로 걸어가고 있었죠.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들고 있는 게 뭔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업용 칼이었습니다. 저거 봐, 손에 칼 들고 있어. 혜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준태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다시 나왔죠. 나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만식은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이거면 증거가 되는 거야. 영상만으론 부족해. 칼 들고 들어간 건 보이지만 뭘 했는지까지는 안 나오니까.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랑 합치면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해. 혜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찾았어. 준혁이가 모아두던 자료야. 만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농장 회계장부 사본이었죠. 준혁이가 죽기 전에 회계사한테 맡겨뒀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보관해달라고 했대. 장부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준태가 3년에 걸쳐 농장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었죠. 금액을 합산하니 2억이 넘었습니다. 준혁이가 이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메모를 남긴 거고. 만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생이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 그 메모 말이지. 그래. 준혁이가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아버지한테 보고하려고. 근데 그 전에 혜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준태가 먼저 손을 쓴 겁니다. 만식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형이 횡령을 눈치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그걸 안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브레이크 호스에 칼집을 내서 사고로 위장했죠. 그리고 형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8년 동안 들키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혜수야, 준태를 직접 만나야겠어. 뭐 자백을 받아낼 거야. 증거를 들이밀고 직접 입으로 말하게 만들 거야. 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해. 준태가 형도 죽인 놈이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해. 만식이 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녹음기 준비해. 준태가 하는 말 전부 녹음할 거야. 다음 날 오후, 만식은 준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태야, 오늘 저녁에 본가로 와라. 상속 문제 정리할 게 있어서. 준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녁 7시, 준태가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만식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옆방에는 혜수가 녹음기를 들고 숨어 있었습니다. 준태가 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준태를 바라봤죠. 8년 동안 효자 노릇을 한 아들, 형을 죽인 아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만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태야, 상속 얘기 전에 물어볼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8년 전 일이야. 준혁이 사고 말이다. 준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을 되찾았죠. 갑자기 형 얘기는 왜요? 그날 밤 내가 농기계 창고에 갔더구나. 준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식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 준태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창고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만식이 영상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준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죠. 칼 들고 창고에 들어가서 30분 있다가 빈손으로 나왔더구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형이 트랙터 사고로 죽었어. 만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트랙터 브레이크 호스를 확인해 봤다. 칼로 베어진 자국이 있더라. 준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냐? 만식이 회계장부 사본을 던졌습니다. 종이가 준태 앞에 흩어졌죠. 준혁이가 모아둔 거야. 내가 3년 동안 농장 돈 2억을 빼돌린 증거! 형이 이걸 알고 조사하고 있었어. 그래서 죽인 거지? 준태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만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영이도 만났다. 장례식 다음 날 밤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아이들도 형처럼 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준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버지, 왜 그랬어? 왜 형을 죽였어? 만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리고 준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만 사랑받았잖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형만 봤어요. 농장도 형 거, 아버지 사랑도 형 거. 저는 평생 형 밑에서 일만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 눈에는 안 보였잖아요. 만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태의 말이 이어졌죠. 돈 빼돌린 거 형이 알아챘어요. 아버지한테 말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저는 끝이었어요. 쫓겨나는 거였어요. 준태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형을 죽였다고?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준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레이크 호스에 칼집을 냈어요. 바로 안 세게, 조금씩 세게. 산비탈 오르내리다 보면 유압이 빠지잖아요. 가장 가파른 내리막에서 딱 터지게 계산한 거예요. 만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금고도 제가 털었어요. 형수한테 누명 씌운 것도요. 형수가 도망치면 의심받지 않을 테니까. 만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자백이었습니다. 직접 입으로 말했습니다. 형을 죽였다고. 계획적으로 죽였다고. 옆방에서 혜수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다 녹음됐어. 준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게 뭐예요? 내가 한 말 전부 녹음했다. 만식이 일어섰습니다. 준태를 내려다봤죠.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장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준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았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야가, 만식이 등을 돌렸습니다. 경찰에 넘길 거다. 내가 한 짓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준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죠. 혜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구나.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혜수는 아무 말 없이 친구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토닥였죠. 담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회계장부, 그리고 준태의 자백, 8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돈 때문에, 질투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분노 때문에. 만식은 이제 준태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8년간 억울하게 살아온 며느리와 손주들을 되찾아야 했죠. 판사의 차가운 선고가 법정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피고인 최준태를 친형살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만식은 깊은 숨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끌려나가는 준태가 만식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거였다고요. 하지만 만식은 그 외침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제 분신처럼 아꼈던 아들이었으나 이제 그 자리에는 탐욕에 눈먼 낯선 사내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식은 준태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그리고 가느다란 연민조차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연극이 끝난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처럼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허탈함만이 찬바람과 함께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뒤, 만식은 읍내 변두리의 낡은 자취방을 찾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와 해진 장판 위에서 서영이 두 아이와 짐을 싸고 있었죠. 만식은 문설주를 붙잡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이제 그만 짐 챙겨서 집으로 가자. 내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농장 본가다. 서영은 멈칫하며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호칭에 그녀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제가 다시 그 집에 가도 되는 건가요? 동네 사람들 눈초리도 있고 저는 아직 겁이 나서요. 만식은 서영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가 감히 너한테 손가락질을 하겠냐? 이 못난 시애비가 죄인이지. 내 누명도 다 벗겨졌고 이제 준혁이 방도 깨끗이 치워놨다. 아이들도 넓은 마당에서 뛰놀게 해야지. 그렇게 서영과 민재, 수빈이는 8년 만에 본가 대문을 다시 넘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는 준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낯선 천장과 거대한 한우 농장의 풍경에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죠. 특히 큰아들 민재는 할아버지 만식을 볼 때마다 엄마 뒤로 숨기 바빴습니다. 만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아이들의 방 앞에 찐 고구마와 따뜻한 우유를 놓아둘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축사에서 소먹이를 주던 만식에게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소들이 배고픈가 봐요. 제가 이거 줘도 돼요? 만식은 허허 웃으며 민재에게 건초 한 더미를 건넸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가 이제 제법 의젓하구나. 소들은 정성을 아는 짐승이란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소들도 너를 알아볼 거야. 민재의 작은 손과 만식의 투박한 손이 건초 위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는 8년간 얼어붙었던 만식의 가슴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하자 민재의 천식도 잦아들었고 수빈이의 볼에도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져 온 산이 황금빛 억새로 뒤덮인 날, 만식은 정성껏 준비한 술 한 병을 들고 준혁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억새꽃이 바람을 타고 하얀 파도처럼 일렁이는 언덕 위에서 만식은 묘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비석을 쓰다듬는 만식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혁아, 아비가 너무 늦었지? 내 마누라하고 저 어린 것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8년이나 길바닥에서 헤매게 만들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준혁아, 이제야 알았다. 진실이 뭔지, 내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야 겨우 알았어. 소 500마리 키우면서 정작 내 자식 가슴에 피멍 드는 줄은 몰랐던 게지. 내가 그 비탈길에서 얼마나 억울했겠니?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며 눈을 감았겠어.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따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내 목까지 이 아비가 살 거다. 걱정 마. 수빈이가 너 닮아서 고집이 보통이 아니더라. 엄마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이르는 게 딱 내 어릴 적 모습이야. 민재는 벌써 나보다 키가 커지려고 해. 그 녀석들 커가는 거 내가 눈 감는 날까지 금쪽같이 지켜봐 줄게. 그러니 너도 이제 저 세상에서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어와 억새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준혁이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 농장 쪽에서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만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재와 수빈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언덕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서둘러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여기 있다. 아이들이 달려와 만식의 양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농장에서 아기 송아지가 태어났대요. 엄마가 빨리 할아버지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어서요. 만식은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오냐 오냐. 송아지가 태어났어. 허허, 이 녀석들 할아버지 넘어지겠다. 만식의 얼굴에 처음으로 주름진 웃음이 환하게 번졌습니다. 농장에 도착하니 축사 안쪽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집더미 위에 앉아 갓 태어난 생명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죠. 아버님, 보세요. 아주 건강한 녀석이에요. 준혁 씨가 가고 나서 이렇게 예쁜 송아지는 처음 보네요. 서영의 말에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생명의 울음소리는 8년간 이 집을 짓눌렀던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찬가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만식은 서영과 아이들, 그리고 갓 태어난 송아지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는 진실을 감추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시 돌려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무는 가을해 아래 농장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 냄새와 생명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만식 사장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밝혀지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셨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던 만식의 모습은 어쩌면 성취만을 위해 소중한 가치들을 잠시 잊고 사는 우리들의 초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만식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했고 결국 가족이라는 가장 큰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곁에 있어 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어쩌면 8년의 세월도 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깊이 남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